문을 열자마자 묵직하고 탁한 공기가 호텔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말없이 한 발 내디뎠다. 그리고 그 장면을 봤다. 침대 위 아내 지연이 시트를 가슴에 감싼 채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박주영 부장이 로브 차림으로 앉아 태연하게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사람의 일생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는 순간들이 있다. 어떤 것은 기쁨으로, 어떤 것은 절망으로 각인된다.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이 장면은 후자의 것, 그것도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새겨질 순간이었다. 아내의 배신, 동료의 파렴치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너무도 뻔뻔한 시선. 숨이 막히고 머릿속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서는 뜨겁게 끓어오르는 분노가 고요히 자리 잡았다. 나는 생각했다. 증오와 파괴만으로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 감정은 사라지더라도 진실은 남는다. 그렇기에 나는 준비했다. 누군가는 집착이라 말하겠지만 나는 정이라 부르겠다. 결국 배신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 끝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어떤 이는 모든 것을 잃고 어떤 이는 새로운 길을 얻는다. 이제 이 이야기는 배신의 대가와 진실의 무게를 묻는다. 마지막까지 읽는다면 그 결말이 얼마나 잔혹하고 동시에 통쾌한지 알게 될 것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호텔방의 문이 열리자 묵직한 공기와 함께 싸늘한 정적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침대 위에는 아내 지연이 시트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린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녀 옆에는 박주영 부장이 로브를 걸친 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 무표정한 얼굴과 모든 상황을 당연하다는 듯 대하는 태도는 나의 속을 천천히 그러나 깊게 끌어오르게 했다. 이강현 씨,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런 데까지 따라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박주영의 말투는 놀람도 죄책감도 없었다. 그저 귀찮다는 듯 담배 연기 사이로 건네는 말이었다. 나는 그런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부장님, 저희는 하청관계지 당신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아내에게까지 손을 댄 건 선을 넘으셨습니다. 그대가가 뭔지 이제 보여드릴 차례죠.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가져온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녹음기,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분히 펼쳤다. 몇 주 동안 사설 탐정에게 의뢰해 모은 증거들이었다. 호텔 출입 기록, 차량 내 밀착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그리고 은밀한 대화를 담은 녹음 파일까지. 모두가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여실히 증명하는 결정적 자료들이었다. 나는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박주영의 앞에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건 도망칠 수 없는 증거들입니다. 이미 모든 건 정리돼 있고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강연아, 이건 오해야. 그게 아니야. 정말로. 하지만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았다. 이미 내 마음은 오래전에 무너졌고 감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박주영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부장님 회사에선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 사내 연애, 특히 부적절한 관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미 인사팀 책상 위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냈으니까요. 그제야 박주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피우던 담배를 멈춘 채 손끝으로 다 타들어가는 담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강현 씨, 이거 협박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닙니다. 보고입니다. 사회적,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조용히 진행했을 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방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해졌다. 지연은 울며 주저앉았고 박주영은 담배를 입에 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나는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내 눈엔 더 이상 그 어떤 연민도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 아직 봄 기운이 남아있던 어느 저녁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퇴근 후 버스 정류장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고 지연에게서 도착한 메시지를 확인했다. 오늘은 친구 만나기로 했어. 당신은 저녁 밖에서 해결해. 지극히 평범한 문장이었다.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문장이 마음에 걸렸다. 나는 한참이나 그 문장을 바라본 채 정류장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몇 대의 버스가 바람을 일으키며 지나갔지만 내 머릿속은 마치 멈춘 듯 공허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조금씩 무너져가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은 그 전부터 서서히 망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나는 지연을 곁눈질로 바라보았다. 노른자가 터진 계란 프라이가 흰자 위로 천천히 번져나가는 걸 보며 나는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다. 지연은 평소처럼 된장국을 마시며 스마트폰을 테이블 밑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였고 익숙한 미소와 함께 가벼운 대화도 나눴다. 그러나 나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무언가가 변했다는 걸. 예전 같으면 퇴근 후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으며 웃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사용 습관도 눈에 띄게 달라졌다. 잠금이 더 복잡해졌고 알림은 모두 비활성화되었으며 욕실까지 폰을 들고 다녔다. 나는 그 변화가 단순한 피곤함 때문이기를 바랐다. 그저 내 착각이기를, 내 피해망상이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가슴 어딘가에서 자꾸 울리는 불길한 예감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오늘 원청 쪽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아마 늦을 수도 있어. 지연의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래, 너무 무리하진 마.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내 마음속엔 이미 파문이 일고 있었다. 우리는 직장에서 만나 결혼했지만 그 인연이 이제는 점점 낯설게만 느껴졌다. 나는 그 아침의 정적 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비극의 전조를 느끼고 있었다. 호프집 안은 평일 저녁치고는 제법 시끄러웠다. 회사원들의 웃음소리와 잔부딪히는 소리가 뒤엉켜 하루의 피로를 잠시 잊게 해주는 듯했다. 나 역시 오랜만에 들른 단골집에서 맥주잔을 들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였다. 한 무리의 후배들이 내 앞자리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다. 이 선배, 오랜만입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나는 익숙한 얼굴을 마주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별다른 말 없이 잔을 들었고 그들 역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술김에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내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근데 들으셨어요? 박주영 부장 또 여자 데려다 만났대요. 손에 들려있던 잔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나는 일부러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손끝에 느껴지는 긴장은 숨길 수 없었다. 또요? 나는 태연한 척 되물었다. 그 사람 부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아는 얘기지 않나요? 회사에선 이미 유명해요. 그 여자 문제 심한 건. 또 다른 후배가 술잔을 들이키며 거들었다. 며칠 전엔 젊은 여자랑 차 안에 있던데 누가 그러던데 유부녀였대요. 잔이 입술에 닿았지만 나는 마시지 못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그건 웃음이라기보다 표정을 감추기 위한 마스크에 가까웠다. 마음속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서서히 드리워졌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 박주영 그리고 유부녀라는 단어가 함께 언급되었을 때 내 머릿속엔 한 사람이 떠올랐다. 지연. 그날 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실내는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욕실에서 흐르는 물소리만이 아내가 집에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무심코 식탁에 앉은 나는 마시다 만 커피 잔과 그 옆에 조용히 놓여있는 지연의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이 나를 덮쳤다. 나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은 잠금되어 있었고 지연은 여느 때처럼 비밀번호를 바꿔둔 상태였다. 이젠 더 이상 내가 그녀의 폰을 보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였다. 우연이었는지 아니면 무의식의 바람이 이뤄진 건지 잠금 화면 위로 짧은 알림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고마워요, 수지. 심장이 요동쳤다. 수지. 정확히 말하면 이수지 부장. 내가 다니는 협력사 원청에서
부장 위의 부장이라 불릴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런데 그 이름이 왜 내 아내 지연의 휴대폰에서 나타난 걸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했다. 누가 봐도 수상한 조합이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눌러왔던 불안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나는 휴대폰을 조용히 원래 자리에 내려놓고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방 안의 온기는 여전했지만 내 마음은 서서히 얼어붙고 있었다. 함께 웃으며 아침을 먹던 기억, 손을 잡고 걸었던 저녁 산책, 그 모든 일상들이 이지적으로 느껴졌다. 혹시 정말로 그럴 수도 있었던 걸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물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거품 가득한 샴푸 향이 욕실문 사이로 새어나왔지만 그 향조차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감정은 불처럼 타오르지 않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서서히 번져 나오는 차가운 결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 순간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단 하나 확인하고 싶다는 강한 의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게 정말이라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지난날의 기억들을 떠올렸다. 지연이 지어주던 아침밥의 따뜻한 향기, 장을 본 뒤 손을 꼭 잡고 걸었던 시장길, 비 오는 날 우산을 함께 쓰며 나눴던 짧은 대화들.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믿고 싶었던 환상에 불과했을까? 나는 이불 속에서도 한동안 몸을 돌리지 못했다. 내 곁에 누운 그녀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내 가슴속은 이미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한 침묵의 서곡. 그 순간 내 마음 한가운데서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갑고 서늘한 결심의 불꽃이었다. 이제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것이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화장을 끝내고 립스틱을 고르는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평소와 달랐다. 사무실 구석에서 전표와 계산서만 정리하던 회계팀의 일상적인 풍경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다. 발끝에 익숙하지 않은 높은 힐을 신고 지연은 원청 본사의 고층 로비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 만큼 화려했다. 검은색 블라우스 위에 걸친 트렌치코트,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입가에 떠오른 묘한 긴장감. 오늘 그녀는 그저 회사원이 아니었다. 여자로서의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밤이었다. 오늘 저녁 박주영 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업무 협의 겸 간단한 식사 자리라는 말은 명분에 불과했다. 지연은 그 너머에 숨어있는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목적지는 강남 중심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 일반인은 예약조차 어려운 곳. 로비에 도착하자 박 부장이 먼저 와 있었고 그녀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오늘따라 정말 잘 어울리네요. 지연 씨, 연예인 보는 줄 알았어요. 가볍게 웃으며 와인을 따르는 그의 손끝이 자연스럽게 지연의 손등을 스쳤다. 처음엔 움찔했지만 그는 전혀 거리낌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가 과민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태연했다. 식사가 이어지며 와인잔은 서서히 비워졌고 지연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박 부장은 대화의 템포를 능숙하게 조절하며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직장 이야기를 넘어 가정사까지 스르르 건드리는 그의 말에 지연도 무심코 마음속 얘기를 꺼냈다. 남편은 진지한 사람이에요. 성실하죠. 근데 글쎄요. 여자로서 대접받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은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왔다. 평소라면 절대 남편에게 하지 않을 말. 하지만 오늘 밤 박 부장 앞에서는 입 밖으로 흘러나와 버렸다. 박 부장은 조용히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그럼 지연 씨가 외로워지는 것도 당연하죠. 잠시라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 이해됩니다. 그 말에 지연은 순간 눈을 크게 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함은 없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불쑥 살아나는 듯한 느낌. 나도 아직 누군가의 눈에 아름다울 수 있구나. 그런 감정이 그녀를 흔들었다. 그날 밤
지연은 처음으로 윤리와 감정 사이의 경계를 흐릿하게 느꼈다. 오늘 밤만이에요. 지연의 속삭임에 박 부장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그 밤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추락의 시작이었다. 처음엔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하게 그녀를 지배한 감정은 오히려 설레임에 가까운 묘한 고향감이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 누군가에게 특별하다는 느낌, 그것은 독처럼 서서히 그녀를 중독시켰다. 박 부장은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다. 내 웃는 얼굴을 보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그의 말은 달콤했고 치명적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만남은 주기적으로 이어졌다.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밤이면 라브 호텔에서 둘만의 시간이 흘렀고, 그녀는 남편에게 고객 미팅 혹은 여자친구들과의 모임이라 둘러댔다. 남편에게 미안한 감정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티내지 않고 완벽하게 연기하는 내 자신에게 묘한 우월감이 들기도 했다. 나는 지금 내가 원하던 걸 갖고 있어. 그 착각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이 존재했다. 박 부장은 명백한 유부남이었고 그 사실은 그녀를 조여오는 촉쇠가 되었다. 혹시 부인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언젠가 조심스럽게 건넨 질문에 그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걔는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 말은 이상하게 지연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자신을 보는 듯해 씁쓸함을 남겼다. 그러나 어느 날 그와 함께 있던 호텔방에서 울려 퍼진 전화 알림. 아내라는 이름 석자. 박 부장은 그 순간 재빨리 전화를 끊었지만 그의 손끝엔 분명히 당황이 묻어 있었다. 그 광경은 지연의 심장을 서늘하게 식혀버렸다. 부장님, 혹시 이 관계가 누군가에게 들키게 된다면요? 그는 변함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땐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걱정하지 마요. 그 말에 지연은 안심하려 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뭔가 깨져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신이 이미 허공 위에 발을 딛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직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민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행동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했고 자택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중년의 남성과 마주 앉았다. 조사 전문가 하민우입니다. 명함 위 글자가 낯설게 느껴졌지만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 설마 자신의 삶에 이런 선택이 필요해질 줄은 몰랐다. 일주일 정도 아내의 동선을 추적해 주세요. 미행과 촬영, 필요하다면 녹음도.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는 아내를 의심한다는 사실 자체의 죄책감을 느껴왔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있을 수 없었다. 수지라는 이름.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에 나타났던 그 이름은 그의 머릿속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이틀째 되는 날, 하민우 조사원에게서 연락이 왔다. 타깃, 지금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심장은 멎은 듯했고 곧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분노가 서서히 피어올랐다. 몇 시간 뒤 내 손에 쥐어진 건 바로 그 장면을 담은 사진이었다. 호텔 로비에 나란히 들어가는 지연과 박 부장. 서로의 손을 잡고 얼굴을 가까이 대며 누가 봐도 연인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모습. 역시 예상대로였다.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들이닥치지 않았다. 감정에 휘둘리면 증거는 사라지고 상대에게 변명의 여지를 줄 뿐이다. 이건 승산 있는 전쟁으로 끌고 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곧바로 조사원에게 의뢰 연장을 요청했고 더 정밀하고 구체적인 기록을 모아달라고 했다. 두 사람의 만남 장소, 호텔 출입, 사내에서의 접촉, 녹취 파일까지. 지연이 목욕 중일 때 나는 몰래 그녀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제 그 키스 아직도 생생해. 라는 박 부장의 메시지에 나도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라는 아내의 답장. 글자 하나하나가 내 가슴에 송곳처럼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분노도 슬픔도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무표정한 침묵뿐.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다. 전쟁이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 미경이랑 여자들끼리만 가는 거니까 걱정 마.
그 말은 거짓이었다. 나는 곧바로 그 내용을 하민우 조사원에게 전달했다. 추적, 촬영, 체크인 시간과 룸 넘버까지 전부 확보해 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밤, 나는 집에서 조용히 PC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박 부장의 차에 타는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잠시 후 호텔 주차장, 서툰 손놀림으로 캐리어를 끌며 서로 팔짱을 낀 채 웃고 있는 두 사람. 정말이지 진심으로 웃고 있었다. 그 장면이 뼈에 사무치도록 깊었다. 다음 날 아침, 하민우 조사원은 USB 메모리를 건넸다. 완벽한 증거입니다. 이 정도면 어떤 변명도 불가능할 겁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차례였다. 그날 민재는 차분한 분노를 감싸 안은 채 움직였다. 지연이 여자들끼리 제주도 여행 간다며 집을 나선 다음 날이었다. 아무렇지 않게 출근한 그는 상사에게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오후 연차를 냈다. 정장은 평소보다 더 정갈했고 넥타이 매듭은 흐트러짐 없었다. 표정은 침착했고 걸음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향한 곳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비즈니스 호텔. 지연과 박 부장이 체크인한 객실 번호는 이미 조사원에게서 전달받은 상태였다. 오후 2시 정각, 민재는 프런트에 서류를 전달하러 왔다고 말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조용히 올라갔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 지연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재. 말도 안 돼 어떡해. 지연은 흰 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차림이었다. 화장은 흐트러지지 않았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그러나 눈동자는 명백히 흔들리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민재는 부드럽게 말했지만 그의 눈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뒤에서 목욕 가운을 걸친 박 부장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라, 민재 씨, 놀랍군요. 박 부장님, 쉬는 날에도 고객 접대라니 고생 많으십니다. 민재는 비꼬는 듯한 말투로 말하며 서류 뭉치와 스마트폰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두었다. 이건 증거입니다. 두 분이 여러 차례 호텔에 출입한 영상, 메신저 캡처, 회사 내 대화 녹취. 전부 당신과 제 아내의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지연은 입을 틀어막고 그대로 굳어섰다. 기다려, 이건 그냥 장난이었어. 나는 그냥 장난. 민재는 미동도 없이 스마트폰을 조작했고 곧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박 부장과 지연의 목소리가 조용한 객실 안을 울렸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았고 박 부장은 말없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거 협박인가요? 아닙니다. 보고입니다. 이미 인사부와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모든 자료가 제출됐고 박 부장님의 배우자께도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은 또렷하고 단호했다. 그저 조용히 차갑게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이혼 서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만해, 민재, 제발 얘기 좀 하자. 그건 정말 순간적인 실수였어. 그런 마음 아니었어. 지연은 울며 민재의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렸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내가 거짓을 반복하는 동안 나는 진실을 모으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박 부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부장님, 회사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책임을 지셔야겠지요. 가정사도 포함해서 모두 적절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박 부장의 입가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타고 있던 담배는 끝이 타들어가고 있었고 떨어진 재가 카펫 위에 흩날렸다. 호텔을 나서던 민재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등 뒤에서는 지연의 흐느낌이 여전히 들려왔다. 그러나 그는 끝내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이것은 끝이자 시작이었다.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을 보자. 월요일 아침,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협력업체의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는 전과 다른 조용한 결심이 배어 있었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중 스마트폰에 하나의 알림이 떴다. 박주영 부장에 대한 공식 조사 결과였다. 조사 결과 당사의 윤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 중대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주영 부장은 영업부장직에서 해임되며 징계 조치를 시행합니다.
민재는 알림을 읽고 천천히 화면을 닫았다. 하나, 끝났다. 한편 박 부장은 본사 회의실에 불려가 있었다. 피곤에 찌든 얼굴, 느슨한 넥타이. 그 앞에는 인사부장,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그리고 사내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당신의 행위는 회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부인분께서도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오늘부로 영업부장직에서 해임하며 지방사업소로 인사 조치합니다. 향후 일정 기간 승진 및 급여, 인상도 전면 제한됩니다. 박 부장은 힘없이 의자에 몸을 기댔다. 커리어도, 가정도, 모든 신뢰도 무너졌다. 단 한 사람을 위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지연은 자택에서 변호사로부터 온 내용 증명을 들고 손을 떨고 있었다. 위자료 청구액 300만 원. 지급 기한은 3달 이내. 그것은 민재가 정식으로 보낸 법적 요구였다. 그 자리에서 지연은 무너졌다. 친정에 연락했지만 아버지는 단호히 말했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은 우리 집으로 가져오지 마라. 어머니는 울기만 할 뿐 어디서도 도움은 없었다. 박 부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온 건 짧은 문자였다. 각자 책임져. 그날 저녁 민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조용히 거리를 걸었다. 도시는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사람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분노가 아닌 단단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끝까지 진실을 지켜냈다. 회색빛 아침, 박주영 휴지는 구겨진 양복을 걸치고 지방 영업소로 향했다. 전철안은 한산했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않았다. 아니, 누구도 관심조차 없었다. 한때 도쿄 본사에서 부장님이라 불리며 위세를 떨치던 그는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강등된 이후 상사는 어린 과장이었고 부하 직원들은 그를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않았다. 영업처에서는 그 바람난 부장이요 라며 눈총을 주었고 그 소문은 시골까지 퍼져 있었다. 저녁이 되면 혼자 사는 낡은 원룸으로 돌아왔다. 냉기가 감도는 방 안엔 그를 반겨줄 사람도 말 한마디 건네줄 존재도 없었다. 아내는 이혼 후 위자료를 청구했고 외동딸은 그를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다. 회사에선 조기 퇴직 제안서를 보냈고 남은 건 고장난 전기포트와 TV뿐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마음을 치유하는 여행지 TOP식 같은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다. 치유, 웃기지도 않군. 그의 독백만이 썰렁한 방 안에 메아리 쳤다. 한편 지연은 시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빛바랜 셔츠, 과거의 반짝임은 어디에도 없었다. 면접에서 묻는 질문엔 자꾸 말이 막혔고 실수하면 고객에게 무시당했다. 아파트 월세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생활. 부모는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도 우리 집에 돌아오려 하느냐며 등을 돌렸다. 그녀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이제는 자신이 누구였는지도 잊혀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중얼거렸다. 그때, 그날 밤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다. 그녀가 잃은 것은 단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신뢰, 존엄, 그리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한 남자의 사랑이었다. K치는 조용히 모든 서류를 마치고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흩날리는 봄날이었다. 그 옆에 후배 성우가 커피를 건넸다. 박 선배, 진짜 대단하십니다. 그 본사 부장까지 정리하시다니. 그저 진실을 정리했을 뿐이야. 그는 담담히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 그에겐 새로운 일, 새로운 인간관계, 그리고 깨끗해진 내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벚꽃잎을 바라보며 천천히 속으로 다짐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속지 않겠다. 지연은 이제 시내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옅은 화장, 바랜 셔츠, 그리고 어딘가 어색한 미소. 그 표정은 과거의 자신을 스스로 감추려는 것처럼 보였다. 주변에는 그녀의 소문을 아는 이들도 있었다. 저 사람 불륜으로 이혼했다더라. 그런 속삭임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어머니에게는 가문의 수치를 안겼다며 의절당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문을 닫았다. 결국 그녀는 월세 40만 원짜리 허름한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 밤이 되면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차갑게 식은 반찬을 전자레인지에 데운다.
핸드폰 화면엔 더 이상 민재의 메시지는 오지 않았다. 연락처도 LINE도 전부 차단당한 상태였다. 그때 정말 잘못한 건 나였을까? 누구에게 묻는 것도 아닌 독백.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문득 그녀는 스마트폰 속 사진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과거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웃고 있는 자기 자신, 그리고 곁에 있던 민재. 삭제 버튼 위에 손가락이 머물렀지만 그녀는 화면을 조용히 닫았다. 그곳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봄볕이 따스하게 내려쬐는 강변의 벤치에서 민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 옆엔 조그만 여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웃고 있었다. 누이의 딸로 요즘 자주 놀아달라고 부탁을 받는다. 삼촌, 또 놀자. 그래, 물론이지. 민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다. 진정 소중한 것은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진실한 관계라는 것을. 회사에서도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고 원청과의 관계도 안정되며 최근에는 팀 리더로의 승진 이야기도 오갔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무의미한 구속과 가식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가면 된다. 강바람에 벚꽃이 피 흩날린다. 민재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바라보았다.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성실함은 반드시 지켜진다. 그리고 인생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진심에는 반드시 빛이 따른다.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막을 내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또 놀러 와주세요. 봄바람이 천천히 강둑을 스치며 벚꽃잎을 흩날리던 어느 오후, 박민재는 고요히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조카인 어린 여자아이가 아이스크림을 입에 문 채 해맑게 웃고 있었고 민재는 그 웃음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벚꽃이 다시 피는 계절이 오기까지 그는 삶의 가장 깊은 절망과 그 절망을 뚫고 나오는 고요한 빛을 경험했다. 지연과의 평온했던 결혼 생활은 사실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의 거짓말, 감춰진 만남, 바뀐 행동, 그리고 결정적인 종지라는 메시지. 처음에는 단지 직감이었지만 민재는 그것이 본능적인 경고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움직였다. 조용히, 철저하게. 탐정이 넘겨준 사진, 녹음 파일, 메시지 기록. 그것들은 모두 지연과 박주영 부장의 부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민재는 그것을 무기로 삼아 감정이 아닌 사실로 승부를 걸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이 머무는 호텔방 문 앞에 선 그는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는 칼을 꺼냈다. 이건 협박이 아닙니다. 보고입니다. 그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박주영의 표정은 굳어갔고 지연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재는 돌아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에도 그는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단지 책임을 요구했다. 그것이 배신에 대한 유일한 응답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박주영은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고 부서에서 해임되었으며 이후 지방 영업소로 좌천되었다. 그는 더 이상 부장이 아니라 아무도 존중하지 않는 과거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민재는 지연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녀는 시에 빠졌고 결국 가족에게도 외면당한 채 값싼 원룸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은 이제 고통스러운 환영일 뿐이었다. 반면 민재의 삶은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다. 회사에서는 그의 침착함과 책임감 있는 대처를 높이 평가했고 원청 회사와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그는 동료와 후배들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더 이상 속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다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고 조카와 시간을 보내며 따뜻함을 되찾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배신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상처받은 피해자로 남기보다 정직하게 싸운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랐다. 밤이 되면 가끔 그는 과거를 떠올렸다. 지연의 웃음, 함께한 저녁 식사,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 그 모든 것이 가짜는 아니었다.
하지만 진심을 저버린 순간 그 추억도 함께 무너졌다. 그는 미련 없이 떠나보냈다. 그리고 새벽녘 고요한 집 안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다. 어느 날 지연은 민재의 SNS 계정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의 사진, 회사 워크숍 모습, 팀원들과 함께한 단란한 회식 장면들이 올라와 있었다. 예전보다 더 밝고 단단해진 그의 얼굴. 지연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고 이내 눈물을 흘렸다. 돌이킬 수 없음을 이제야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한편 박주영은 허름한 영업소 책상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젊은 상사가 던지는 서류에 조용히 내하고 대답하며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음을 다시금 실감했다. 딸에게 보낸 편지는 돌아오지 않았고 아내에게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었다. 그가 바라던 유혹의 대가는 이렇게 혹독했다. 그리고 민재는 강가를 따라 걷고 있었다. 봄바람은 여전히 벚꽃을 흩날리며 사람들의 머리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되뇌었다. 곁에는 아무도 없지만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그가 지킨 것은 그저 진심과 책임뿐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세상 앞에 당당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그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있고 그 하루를 진실하게 살아갈 용기가 있었다. 배신에는 대가를, 성실함에는 빛을.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조용히 막을 내린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